사람들이 대출 무서운 줄 몰랐죠. 영끌이란 말이 작년, 재작년에 엄청 횡행했었습니다.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요, 영혼을 끌어 모아서 베팅을 하면은 보통 망했죠.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그런 것처럼 영혼을 팔아먹으면 망한다. 악마한테 간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따지면 달콤한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대출을 받으면 편해질 수 있어. 일단 생활비 대출 같은 경우는 저 옷 사고 싶지, 저 음식 먹고 싶지, 편해질 수 있어. 좀만 받아봐. 예전에 뭐 선전도 나왔었죠. 맨날 버스만 탈 수 있나, 택시도 타야지 막 하면서 뭐 대출을 되게 쉽게 생각하도록 그 이미지를 만드는,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광고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자산을 사는데 대출 가지고 굉장히 유혹이 강하죠. 대출보다 더 많이 벌면 된다. 대출 없이 돈을 어떻게 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지져보면은 뭐라 그래요? 빚은 좋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출을 왜 갚냐? 부자가 되는 대출 사용법. 내 집 마련 꿀팁. 대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빚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다음 매수인이 갚아주는 거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다음 매수인이 없으면 어떡하죠? 위험한 게 뭐냐면은 대출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내죠. 대출을 이만큼 받고요. 집을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서 다음 매수인에게 요만큼 차익을 더 붙여서 팔죠. 다음 매수인은 대출을 좀 더 받아서 가겠죠. 그러면은 갚으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죠. 그리고 다음 매수인도 대출 이자 내고요. 만약 다음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 내가면서 갚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은요, 뭘로 늘리는 거예요? 빚으로 늘리죠. 사실 소득은 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빚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제가 불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진짜 본인이 이득 보는 것 같지만 그래놓고 다음 거 사죠? 다음 것도 빚내서 사요? 이런 식으로 쭉쭉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도박을 하는데요. 패가 엄청 좋은 날이라고 신탁이 내려왔어. 오늘은 너 패 엄청 좋을 거다. 포커를 하는데 적어도 스트레이트 이상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도 할 때마다 올인 때리면 어떻게 돼요? 100번 이기고요. 한 번 지면요. 망한다.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부풀려 가면서 돈은 누가 버느냐? 자, 도박하면 누가 벌어요? 솔직히 도박하면 뭐 프로 갬블러들이 벌긴 벌지만 그들이 버는 건 소소한 거고 진짜는 카지노에서 벌어가죠. 그런 것처럼 계속 저런 장난질 치면은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 본인들은 계속 자산이 불어가고 있다는 기쁨으로 계속 근로소득 안 쓰고 아끼면서 은행한테 이자 내고 있다가 한 방 크게 말아먹고 나가 떨어진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저번에 저희가 뭐 경제대기획 빛에서 조금 캡처해서 보여드린 부분처럼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불패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1년 이자보다 집 상승 가격이 더 크니까 수익률을 따져보고 집을 사도 괜찮다. 빚내는 게 저축보다 쉽습니다. 당연히 빚내는 게 저축보다 쉽죠. 돈을 쓰는 게 쉬워요. 버는 게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저축은 돈을 버는 거고 빚내는 거는 돈을 쓰는 건데 쓰는 게 쉬워요. 버는 게 쉬워요. 그러면서 우상향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게 통하던 시기도 있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언제 우리나라가 원래 빚내서 집 사면 안 되는 수준이 되었냐면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요. 그 뒤에도 집값 지금 떴지 않았냐. 그런데요, IMF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졌죠. IMF 이전에는 어땠냐? 대부분이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도 사람들의 탄탄한 월급이 보장이 되었었죠. 그리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80년대는 거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90% 정도 이상을 받아갔었고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80% 정도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40%도 안 되는 데도 많죠.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는 말 그대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수요 견인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그게 아니었다. 그 전에 문제가 한번 생겼죠. 닷컴 버블. 닷컴 버블에서 쭉 빠지면서 거기 나오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가 됐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출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바젤 3를 시행하고요. 바젤 3 시행 이후에 보면은 시행을 하고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가지고 무리하게 유동성을 부풀려서 자산 거품을 키우는 것을 막는 정책들을 많이 썼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요, 그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가계부채도 같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집값은 떨어지는데 부채는 증가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전세제도 때문인데 집값은 떨어지는데요,
전세에다가 대출을 막 내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출을 받으래요. 집값이 우상향했던 이유는요, 가계대출이 동시에 우상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출이 한번 붕괴되면요, 쉽사리 집값 안 오릅니다. 자, 미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을 엄청 풀었어요. 이때 시기로 생각해보면은 진짜 센세이션할 정도로 많이 풀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때 푼 것처럼 안 보이는 게 코로나 이후 푼 게 워낙 진짜 미친듯이 풀어서 그러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센세이션 수준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센세이션하게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집값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부실 유동성이 자산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그 미친 짓을 내버려 뒀더라. 그러면서 그 이상의 차익은 당연히 나온대요. 그만큼 떨어졌는데 잊은 사람들, 그리고요, 떨어졌는데 잊은 사람들보다 또 우리나라에만 만연해 있는 부동산 불패 심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를 겪지 않은 사람들을 벼락거지니 영끌이니 계속 속여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도록 만든 거죠. 호구가 많이 들어올수록 돈을 벌기는 쉬워지니까. 도박판 가봐요. 내가 딱 갔는데 앞에 다 프로갬블러들만 있어요. 돈 따기 좋은 곳입니다 하면서 호구들을 막 모집해요. 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따는 사람도 생기고 잃는 사람도 생기는데 따기는 좋아지죠. 그런 식으로 호구를 많이 유치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호구들은 다 나중에 손해보고 떨어진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자산만으로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 해답은 비테크. 언제? 2009년 8월에. 그 다음에 또 대출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질러라. 2018년 9월에. 이때가 언제예요? 2018년 11월부터 집값 개떡락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09년 말부터 집값 개떡락하기 시작했죠. 끝까지 저런다, 끝물에. 저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타이밍이고, 투자는 타이밍인데 내 집 마련은 항상 지금. 투자는 수익률을 보는데 내 집 마련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래요. 왜? 내 집 마련도 투자라면서요.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 집값이 오를 지역들 찍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분들? 요 분은 어차피 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매달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보통 투자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그 차익으로 하면 모를까, 지금 와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구죠. 그리고 주요 고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사라 한 다음에 투자는 타이밍이니까 투자자들은 빠질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거죠. 장점 뭐 막 이야기하는데, 원리금이니까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것이라서 강제 저축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하면서 뭐예요? 여기저기 다 쓰고 저축하려 모으려면 남는 돈이 없는데 대출 상환하면서 몇 년만 몸테크로 버티면은 강제로 저축이 된다. 아유, 근데 저축을 하는데 이자가 나가네요?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스위스은행이에요? 스위스은행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죠. 왜 스위스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데도 돈을 갖다 박을까요? 독재자, 범죄자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돈 나가는 강제저축이 어딨어요. 자, 그러면 저 강제저축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왜냐면은 은행에서요, 대출이자 복리로 받습니다. 들어온 게 지금 보시면은 그 예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타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간을 짧게 잡아라.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뿐만이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에서 달리로 적용하는 은행들이 꽤나 많다. 그러니까 대출은 복리로 받으면서. 근데 달리보다 복리가 훨씬 위험하죠. 왜? 달리는 100만원을 빌렸다. 이자가 5%다. 그러면은 5만원씩 붙는 게 달리예요. 근데 복리는 어떻게 붙어요? 처음에 원금 붙죠? 그 다음에는 원금에 이자가 한 달은 붙죠? 그 다음 달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원금에 붙는 이자랑 이자에 붙는 이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여기까지였죠? 그러면은 얘는 원금에 붙는 이자고, 얘는 요거 이자에 붙는 이자고, 얘는 또 이자에 이자 붙는 거고, 여기 또 이자 붙죠. 얘에 붙는 이자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 간다. 여기도 이자 또 붙고. 그래서 복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자, 금리에 따른 복리 부담표를 볼게요. 5억을 빌렸어요.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 2.5% 수준으로 본다면 월 납입금이 160만원이죠. 근데 지금 4%죠. 월 납입금이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5%면요 240만원까지 올라가요. 적어도 1% 이상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대출금리 더 빨리 오르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원금이고 빨간색이 이자입니다. 자, 원금이 대부분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대부분이 되더라, 원금보다. 그래서요, 2년 뒤에 강제 저축을 했어요. 한 달에 165만원씩 강제 저축을 했더니 2년 뒤에 1,500만원이 됐어요. 한 달에 160만원이면은 160만원만 해봅시다.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2년 얼마예요? 3,840. 강제로 3,840만원을 저금해서 1,500만원 갚아줬더라. 240만원씩
했는데 820만 원밖에 못 갚았어요. 이거 저축했으면 4달이면 되는 건데 2년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무슨 저축이에요? 얼어 죽을. 거기다가 원리금 거의 보통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거의 원금을 갚지 않는다. 후반기에 가서나 원금이 대부분 많이 갚아지는 거지. 자, 만기 연장 똑같이 5억이에요. 4%일 때랑 4.5%일 때. 근데 이때는 만기가 40년, 이때는 만기가 50년으로 했을 때 월 납입금은 거의 비슷하죠.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2년 뒤에 보니까 내가 원금 낸 게 550만 원밖에 안 되더라. 40년이고 4%일 때는 1000만 원인데. 그리고요, 40년 이후에 다 갚았다, 50년 이후에 다 갚았다 했을 때 5억 빌려가지고 금리 4%밖에 안 되는데 40년 갚고 보면요, 이자가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억 빌려서 2배로 갚은 거죠. 그런데요, 50년 지나고 나면요 7억 5천이 넘습니다. 2.5배로 갚은 셈이 돼요. 근데 이걸 되게 쉽게 보고 있어요. 2년 내에요? 저축 거의 안 되죠? 집값 안 오르면요 개손해입니다. 올라도 조금만 올라서는 완전 개손해예요. 왜? 세금 떼죠? 복비 떼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낸 이자 날아갔죠?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완전 개손해인데도 지금 사래요. 제정신이에요? 금리 인상기에. 거기다가 팔면 사야 되는데 못 사죠. 왜 못 사요? DSR 안 풀면 못 사는 상황이니까. 아까 못 사는 이야기 계속했었죠? 왜 못 사요? 여력이 없다.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이만큼씩 쭉쭉 올라가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그러니까 팔아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그러면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다음 매수인이 갚아주는 거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혼지 사기죠. 다단계예요, 다단계.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단계는 보통 밑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사람도 막 밑에 내려놓고서 본인도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갈아타기라는 명목으로. 혼지 사기는 누가 돈 벌어요? 윗대가리들만. 마지막 매수자가 된 사람이 최고 개손해고, 결국에는 수익 보고 빠진 타이밍 놓친 사람들은 다 망한다. 혼지 사기도 돈 벌 수 있어요. 처음에 소개받아가지고 20% 이자 준대요. 5번만 넘게 먹으면 이득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큰 돈 넣지 않는 이상은. 근데 거기서 더 큰 돈 넣다 당하는 거고 똑같다. 결론 뭐예요? 대출 무서운 줄 몰랐죠. 왜 몰라요? 숨기고 안 가르쳐주니까. 왜 안 가르쳐줘요? 호구들이 들어와야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만큼 먹을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당신들에게 계속 빚내서 사라고 하는 거다. 본인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이게 통했던 게 왜 통했어요? 저금리니까 부담이 덜했다. 그래서 원금이 엄청나게 쌓였고, 원금이 커지면요 이자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 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패가망신하기 전에 마음 고쳐먹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커다란 투자다라는 투자의 기본 상식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